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 이제 3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아존중감 계속 보고 있는데요. 흔히 자존감이라고 부르죠. 이 자존감이 낮으면 그냥 혼자 우울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개인의 우울함이 어떻게 타인을 향한 칼날이 되고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무서운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부터 볼까요?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현실 세계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학업에서 성취감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그 낮아진 자존감을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아주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게임 속에서 레벨을 올려서 영웅 대접을 받거나 SNS에서 익명으로 과시하면서 현실에 비루한 자신을 잊으려는 것이죠. 결국 중독은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낸 슬픈 도피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도피가 온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아주 끔찍해지게 됩니다. 다수의 이제 범죄 심리 연구에 따르면 낮은 자아 존중감은 청소년 폭력을 넘어서 가정 폭력, 심지어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 범죄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존감이 낮으면 주눅이 들어서 남을 못 때릴 것 같죠? 그렇지만 범죄학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들은 바닥을 치는 자신의 자존감을 강제로 끌어올리고 보상받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폭력 행동을 선택합니다. 남을 주먹으로 굴복시키고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비뚤어진 우월감을 잠시나마 느끼려는 거죠. 폭력이 이들에겐 뒤틀린 자존감 회복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속은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폭력을 쓰게 되는 걸까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내면은 지옥과 같습니다. 네, 이들은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기 혐오에 빠져 있고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예, 비교하면서 지독한 열등감을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을 꾹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어딘가로 터져버리죠. 그래서 마음이 가득 찬 이 시커멓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결국 외부를 향한 공격 행동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맙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아도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라며 내면의 열등감이 폭발해서 공격성으로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의 가장 비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자아 존중감의 악순환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는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은 내면의 열등감을 덮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릅니다.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겠죠? 그럼 주변에서 쟤 왜 저래? 진짜 나쁜 애다. 라면서 사회적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 비난을 받은 사람은 안 그래도 낮았던 자존감이 더 낮아집니다. 역시 난 쓰레기야.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 분노는 다시 더 큰 공격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고리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서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의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교도소로 다녀와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누범 현상도 바로 이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자아 존중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자아 존중감은 혼자 방 안에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 교사, 친구, 여러 타인과의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이렇게 형성된 자아 존중감이 낮을 경우, 곧 개인의 공격성, 비행, 그리고 끔찍한 폭력 범죄와 때려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관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가 어떻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길러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자아 존중감 관련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제 자기 통제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범죄자의 내면으로 이제 또 들어가 볼 텐데요.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놓여도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꾹 참고 넘어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키워드, 바로 자기 통제감.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먼저 범죄의 일반 이론, General Theory of Crime. 일반 이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이 이론은 1990년 갓프레드슨과 허시라는 트래비스 허시죠. 이 사람의 두 학자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범죄학계에 아주 도발적이고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수많은 범죄 원인을 복잡하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낮은 자기 통제감, low self control, 이것이 오직 단일 요인 하나가 모든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 이 통제력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어릴 때가 보통 그쵸? 어릴 때가 보통 이제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 허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세 정도 이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양육 방식의 실패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연령에 따른 범죄 성향 변화, 이 통제력의 차이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연령별 범죄 성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통계적으로 인간은 보통 이제 10대 중후반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게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대 중후반이 되면서 철이 들고, 철이 생각보다 되게 늦게 드네요. 네. 그랬다가 범죄가 점차 감소하며 30대 초중반부터는 거의 저지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호기심에 음주나 흡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소한 주먹 다짐을 하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벼운 과도기적 일탈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시기가 지나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을 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다음입니다. 낮은 자기 통제감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30대가 넘어도 이 범죄 성향이 사라지지 않고 평생 지속되어 결국 상습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낮은 자기 통제감의 특징과 고착성. 그래서 그렇다면 통제감이 낮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크게 이제 행동적, 인지적 특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유독 화를 잘 내고요. 타인의 감정에 무신경하고 위험하고 육체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요. 지극히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죠. 그래서 또 갈등이 생겼을 때 말로 풀기보다는 즉각적인 행동, 즉 주먹으로 자기를 표현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여기서 아주 무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고착성, 불변성입니다. 이게 자기통제력이라는 것, 자기통제감은요, 어린 시절에 한번 낮게 형성이 되어버리면 뼈가 굳어지듯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인기에 접어들어 이 통제력을 인위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들은 평생 동안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럼 이 지독한 낮은 자기 통제감의 원흉인 부적절한 가정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부모가 아이들에게 숨 막힐 정도로 너무 엄격하거나 반대로 이제 방임하는 거죠. 밥을 먹든 말든 아예 방치하며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른 일관되지 못한 훈육을 하거나 그때 이제 자기 통제감 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합니다. 이제 더욱더 이제 결정적인 것은 통제와 처벌의 실패입니다. 내 아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거나 비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적당한 처벌 없이 관대하게 넘어가는 부모들이 있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는 스스로 행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평생의 자기통제감은 바로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부모 훈육 방식이 결정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갓프레드슨과 허시의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제력이 낮으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뼈대는 훌륭했지만 도대체 그 추상적인 자기 통제감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수치화해서 측정할 것인지 그 명확한 조작적 정의 이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죠.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학자가 바로 1993년 그레스밋과 그의 동료들입니다. 이들은 이 이론을 현실에서 이제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해서 나섰고 낮은 자아 통제력을 객관적으로 잴 수 있는 6가지 핵심 하부 개념 요소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감의 6가지 척도에서 보시면 그레스믹이 제시한 6가지 척도로 2개씩 묶어서 보겠습니다. 충동성.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매사에 심사숙고하는 법이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10년 뒤의 내 미래를 위한 인내와 노력보다는 당장의 내 입에 달콤한 단기적인 기쁨에만 광적으로 집중하죠. 그 다음에 둘째는 단순 작업을 선호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이제 진득하게 파고드는 부지런함과 집요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머리를 써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쉽게 포기하거나 요리조리 피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생각 없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쉬운 일만 선호하는 얄팍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위험추구 성향입니다. 평범하고 안전한 모범적인 일상에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흥분되고 짜릿한 일,
때로는 자신을 극단적인 상황에 밀어넣고 테스트하는 위험한 모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즐깁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 활동 선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에 흥미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차분히 명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육체적으로 몸을 쓰는 활동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자기 중심성인데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타인이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그들의 감정에 철저히 무신경합니다. 오직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상관없다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섯째로는 인내심 결핍과 다혈질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을 1초도 참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이제 발생했을 때 성숙하게 차분한 대화로 풀어가기보다는 욕설을 퍼붓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폭력으로 짓눌러 버리려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스맥은 이 6가지 성향을 묻는 총 24개의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만들었고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모두 합산하여 그 사람의 자기 통제감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해냈습니다. 자, 이제 이 6가지 특징을 한 가지 하나로 이제 합쳐서 상상해 보세요. 전형적인 강력범죄자 이미지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지 않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자기 통제감의 척도 문항 및 내용입니다. 보면은 다들 속으로 한번 이거 내 얘기인가? 혹은 내 주변에 딱 이런 친구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내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이 추상적인 특징들을 도대체 어떤 숫자로 데이터로 측정했을까요? 그래서 실제 심리 검사에서 쓰이는 척도 문항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척도입니다. 보시면은 먼저 만족감을 늦추기 힘든 충동성이죠. 네. 나는 어떤 일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나의 장래를 위해 생각과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묻습니다. 특히 무서운 문항은 3번입니다. 당장 나에게 기쁜 일이 되는 일이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손실보다는 단기적인 쾌락에만 비정상적으로 뇌가 집중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작업 선호입니다. 이들은 이제 복잡한 걸 질색합니다. 나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 복잡하면 그 일을 그만두거나 포기한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 라고 답합니다. 내 능력 밖의 어려운 일을 끈기 있게 돌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 추구 경향입니다. 일반인들은 피하고 싶은 위험을 이들은 즐깁니다. 나는 이제 좀 위험한 일을 함으로써 가끔 내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을 좋아한다. 때때로 즐거움을 위해 위험한 일도 감수한다. 이들에게 모범적이고 안전한 일은 이제 지루할 뿐이고 위험에 빠지는 일 자체에서 흥분과 짜릿함을 느낍니다. 넷째는 육체적 활동 선호로 볼까요? 정신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을 더 선호한다. 가만히 앉아 명상하거나 책을 읽는 것보다 밖에 나가 움직일 때 기분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머리를 쓰는 대신 또래 아이들보다 넘치는 에너지와 활동력으로 밖으로 겉돌게 되는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이제 가장 소름 돋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전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합니다. 남이 화가 나든 내 행동이 남에게 이제 손해를 끼치든 알 바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지독한 이기주의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 결핍, 즉 다혈질입니다. 나는 자주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른다. 다른 친구들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왜 화가 났는지 말해주기보다는 일단 분풀이나 욕을 먼저 한다. 심하게 화를 낼 때 주위 사람들이 피할 정도이며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벌컥 화부터 내지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을 몹시 힘들어한다. 여기서 이제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용의자를 분석할 때 이 24가지 문항 속에 숨겨진 6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통제력을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이론이 그저 탁상 공론에 불과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일반 이론은 1993년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범죄 및 일탈 원인 분야에서 전 세계 학자들에게 가장 많이 검증된 강력한 이론,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레스믹은 이제 낮은 자기 통제력이 사기나 폭력과 같은 범죄의 주요 원인임을 통계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롱쇼어 같은 경우는 성인 범죄자들을 오랜 시간 관찰한 종단 연구를 통해서 통제력이 범죄 기회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문화적인 보편성입니다. 이제 어느 미국 문화든 아시아권이든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즈소니의 연구를 보면 미국과 유럽 3개국 분석은 물론이고 찬과 추이의 연구를 보면 홍콩, 마카오와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폭력적, 비폭력적 일탈 모두에 자기 통제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범죄 심리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자, 한국 국내 연구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수홍의 패널 조사에 따르면 첫 해에 통제력이 낮게 측정된 학생들은 이듬해 지휘비행, 여러분 지휘비행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면은 비행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는데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행위를 하면은 비행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근데 청소년은 연령이 지위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면은 비행으로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연령으로 인해서 비행으로 간주되는 행위, 대표적인 게 이제 음주나 흡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가출, 음주, 흡연, 가출 같은 거. 일반인들이 하면 음주, 흡연, 가출은 비행이 아닌데 청소년이 하면 지위로 인해서 연령이라는 지위로 인해서 비행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이에요. 네, 그게 지위비행입니다. 그래서 지위비행, 범죄, 괴롭힘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일탈까지 저지를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이 됐습니다. 황성현의 연구에서도 앞서 본 6가지 척도 중에서 특히 충동성, 만족감 지연 어려움, 그리고 이제 육체적 활동 선호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죠. 그래서 이병도 외에 최신 연구를 보시면 이 고전적인 이론이 물리적인 오프라인 비행을 넘어서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악플, 그리고 해킹과 같은 온라인 비행의 원인까지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보시면 1990년 갓프레드슨과 허쉬가 쏘아 올린 이 범죄의 일반 원인은 시대를 초월해서 현재까지도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에서 일탈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영향력 있는 단일 이론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범죄 뉴스를 보실 때
가해자의 자기 통제감이 어느 정도일지 분석해보는 시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자기 통제감까지 이론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긴장과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제 강의실에서 이론을 이어서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